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뭐 포스트 코로나 이유가 아니죠. 예, 포스트가 그렇죠. 이유라는 포스트 코로나죠. 네. 코로나 이후에서 저희가 좀 뭔가를 리딩해 보자 뭐 이런 의미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리아 이거 라임 맞춘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그 요즘 기사를 쓰는데 영어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쇼링, 뭐 온쇼링, 오프쇼링 뭐 이렇게 비치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영어 전문가이신 네. 이현석 팀장께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영어 전문가는 아니고요. 국제 경제에 맡고 있는데 떠났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외로 갔던 이게 쇼어가 해변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아 4년제 나오셨죠. 저 비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왜 떠났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그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중국이 1990년 이후에 그 저임금으로 세계 시장의 제조업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간단한 물건들을 싸게 만들면 부품만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중국이 싸니까 간 거죠? 네. 네. 좀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막으시네요. 네. 네. 다시 나오는 이유는 비싸진 건가요? 네, 비싸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임금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런 동남아로 좀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이 네. 발생했습니다. 거의 네네. 뭐 초유의 사건이죠. 하청 업체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던 그런 대기업들이 갑자기 물건이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신들이 어떤 생산 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산해야겠다. 네네. 그리고 그 중에 대안 중에 하나로 다시 뭐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네네. 아니면 옆 국가로 가거나 뭐 이런 그 경향들이 생긴 네네. 거죠. 코로나19가 발원했던 네. 그 후베이성이 특히나 좀 그런 지역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은 중국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렸던 제조업의 어떤 허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무려 300대 기업이 거기에 그 공장이나 뭐 이런 네네.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네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우한이 상당히 중국에서는 되게 잘 사는 지역이었다고 네. 해요. 잘 사는 지역에서 왜 네, 네. 박쥐를 먹고 막 3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도 있나요? 뭐 대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청 업체들도 거기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는 취재를 하면서 저도 운전을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부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노동비 때문에. 그렇죠. 네. 대부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네, 어렵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품이 하나 빠지면 네. 가다가 뭐 쓸 수도 사람이 있고. 죽겠죠.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계기가 됐고, 또 기업들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제 이전을 해야겠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건가요? 그 이제 2월부터 시작돼서 저번달까지 약 현대차만 하면 8만 대, 기아차는 4만 대에서 총 13만 대 규모고요. 그 와이어링 하네스 때문에 그 손실은 약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 연봉으로 한 2년 정도 벌 돈인데요. 그만하세요. 네. 네, 이거 숫자로 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건가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수출입 동향은 산업통상자원부랑 관세청에서 되게 자주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월간 최저치가 거의 이제 한 근 10년 동안 월간 400억 달러예요. 4월 20일까지를 보면은 지금 이제 기록에 나온 건 217억 달러인데 거의 뭐 절반 정도인데, 물론 아직 11차가 더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는 되겠지만은 그렇다 한 하더라도 70% 정도 네.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중국의 2, 3차 벤더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네. 수출하는 게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가장 크고, 또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사실은 많이 또 그런 부분이 막힌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수출이.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중국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 어딘가로 지금 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 뭐 이어 뭐 이런 게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이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리쇼어링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법인세율 35에서 21%로 인하를 했거든요. 또 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또다시 그 세금 혜택을 주고 리쇼어링이 더 이제 가속화되는 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 멕시코가 가장 이익을 보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나왔습니다. 근처면서 네. 중국과 같이 좀 싼 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니어쇼어링이라고 해서 그런 그 단어도 나왔는데 멕시코 시청자들한테 팁을 주면 니어는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그 리쇼어링하고 니어쇼어링 그런 그 흐름 전망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자동화 기술에 따른 선진국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제조업 재부흥의 가능성이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저임금인데 자동화, 로봇, 사물 인터넷 같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하면 그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조업 기업들이 다시 선진국으로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네네. 그런 기반이 많이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 기획을 했던 그 취지이기도 한데요. K 방역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이 뭐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뭐 유사시에 좀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고 좀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이제 좀 그 한국으로 좀 글로벌 기업들을 좀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해보자, 뭐 고용도 좀 유발하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 뭐 기업들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은 좀 가고 싶은 나라라고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유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진 않은데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물가라든지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단순히 뭐 그냥 약간의 그런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는 거의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뭐 완전히 저희가 바꾸거나 뭐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해외기업 유치해서 뭐 이런 기회가 된 문제와 이번 정부 들어서 시행했던 정책들 간에 어떤 좀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업들은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뭐 안전하고 리쇼어링 하자고 해서 국내로 돌아올 수만도 없고. 우리나라로 돌아와라라는 거를 설득력이 가지려면 이걸 단지 애국심이나 우리나라 물건 팔아줘야 된다 이런 감정의 호소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또 한번 실감을 했고요.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윤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새만금이나 인천 자유경제구역 등등 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규모 그 지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비타 자보치키 연구 옥스퍼드 교수가 얘기를 한 게 이번 사태로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투자 리스트에 없던 국가들도 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 리스트에 있었던 국가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 가장 대표적일 테고 베트남 뭐 이런 캄보디아 저임금 국가들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첨단 기술이나 시스템의 안정성 이 보장될 수 있는 국가들이라면은 새로운 어떤 투자 중심지로 그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 리스트에 없었지만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코로나19가 기업들이 영업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그런 기고문을 낸 게 4월 2일입니다. 자보치키 교수님은 아마 이제 좀 언론의 기고문을 쓰시니까 좀 뭐 임팩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뭐 영원한 어떤 그 경제 구조의 변화 뭐 이렇게 약간 좀 그 선정적인 단어를 좀 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경제 구조가. 김혜원 기자께서 인터뷰하셨던 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좀 조금 이제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표현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빨리 모든 게 변하긴 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윤이 있는 곳으로 아담 스미스는 저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아담 스미스가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계시다. 그 약간 좀 또 약간 미스테리한 얘기를 또 하셨는데 아담 스미스가 지금 살아있으면 거의 1000살이 넘는 리쇼링 했다가 야 그래도 팬데믹이 다시 발생해도 중국이 더 싸더라. 그럼 다시 또 중국으로 가겠죠. 결국은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 아직까지는 뭐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하고 결합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건 같아요. 특히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쇼어링의 경향이 좀 더 커질
의료라는 의료요? 그런 네네 그 마스크를 제조하는 곳이 중국에 집중돼 있으면서 네네. 전 세계가 그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었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일본은 지금 아비간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은 외자가 투자를 하기 매우 힘들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의 네네. 전략 물자 비슷하게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것이다. 네네네. 의료는. 앞으로 그 마스크를 가지고 한해대 공원을 통과할 때는 이게 불법 무기 소지죄나 뭐 온쇼어링, 오프쇼어링, 니어쇼어링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일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국내로 좀 온쇼어링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기업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요. 요게 있어야 또 근데 그죠. 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시고 다시 한번 또 모여서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